여보, 엄마 카드 써. 통장에 1억 5천만 원 정도 들어있어.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민준의 목소리에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다. 나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밀가루를 묻힌 내 손이 멈췄고 그 말들은 벽을 뚫고 날아와 내 가슴에 주먹처럼 밝혔다. 나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내 아들, 내가 9달 동안 뱃속에 품었고 남편이 우리를 떠난 후 홀로 젖을 물리며 키운 그 아이가 내 은행 카드를 아내인 유진에게 마치 자기 것인 양 건네고 있었다. 40년간 남의 집 바닥을 닦느라 망가진 무릎과 새벽까지 재봉틀을 돌리느라 침침해진 눈으로 모은 그 1억 5천만 원이 마치 아들의 돈인 것처럼 말이다. 나는 밀대를 조리대 위에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마비된 듯 서 있었다. 심장이 귀에 들릴 정도로 세차게 뛰었다. 정말 괜찮을까, 여보? 어머님이 화내시지 않을까? 유진이 무언가를 원할 때 쓰는 그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난 15년간 내 아들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너무나 잘 알게 된 목소리였다. 우리 엄마 아무 말도 안 해. 여기서 공짜로 살고 우리 음식 먹고 우리 공과금 쓰잖아. 이 정도는 우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야. 게다가 이제 늙었잖아. 그 많은 돈을 모아서 뭐 하시겠어? 우리는 돈 쓸 데가 많잖아. 우리는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다고. 민준이 대답했다. 그의 모든 말은 내 등을 비트는 칼날 같았다. 나는 조리대 위에 반죽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꾹 참았다.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다. 민준이 지금은 오롯이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는 이 집의 계약금을 보태달라며 나의 작은 집을 팔도록 설득한 후 지난 20년 동안 나는 이 집에서 충분히 울었다. 공짜라고 그는 말했다. 내가 사는데 보탠 집에서 공짜로 산다고 했다. 내가 매일 요리하는 음식으로 공짜로 먹는다고 했다. 매달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액을 건네는 내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내는 공과금을 공짜로 쓴다고 했다. 유진이 문으로 다가오는 발소리, 지갑이 짤랑거리는 소리, 차 열쇠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민준이 알려준 비밀번호와 함께 내 모든 돈에 접근할 수 있는 내 카드를 손에 들고 백화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머님, 저 백화점 다녀올게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그녀는 마치 우리가 친구라도 되는 양. 지난 세월 동안 내 아들을 조금씩 내게서 빼앗아가지 않은 것처럼 민준 앞에서 사용하는 그 가짜 친절함으로 거실에서 소리쳤다. 아니다, 얘야, 고맙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내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 했으며 간신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문이 닫히고 차 시동이 걸리고 그 소리가 길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들었다. 나는 부엌 의자에 앉아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주름과 검버섯으로 가득한 68세의 손. 14살 때부터 쉬지 않고 일해온 손이었다. 나는 그 1억 5천만 원 한 푼을 모두 기억했다. 모든 지폐에는 이야기와 희생, 포기가 담겨 있었다. 처음 모은 1천만 원은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8시에 퇴근하며 주유기를 일했던 봉제 공장에서 재봉사로 일하며 모은 돈이었다. 하루 2만 원씩 벌어 매트리스 및 봉투에 보관했다. 거의 매일 밥과 김치만 먹고 새 신발 한 켤레 사지 않으며 그 첫 1천만 원을 모으는데 3년이 걸렸다. 또 다른 2천만 원은 유일하게 쉬는 날이었던 일요일에 했던 추가 청소일에서 나왔다. 8시간 일하면 5만 원을 주는 부잣집의 거대한 집들이었다. 나는 매주 일요일마다 새 집을 청소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온전히 저축한 15만 원이었다. 나머지는 내 인생 없이 옷도 사지 않고 미용실도 가지 않고 외식도 하지 않고 돈이 드는 모든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며 수년을 보낸 결과였다. 내 나이에 다른 여자들이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쓸 때 나는 동전을 세어 30년 전에 개설한 은행 계좌에 넣고 있었다. 무엇을 위해서? 언젠가 내 집을 갖기 위해서였다.
아무도 나에게 공짜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작고 소박한 아파트. 문을 닫고 나만의 공간, 평화,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곳. 그게 내가 원했던 전부였다. 이 세상에서 68년을 산 후에 바라는 것으로는 그리 큰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내 아들이 내 카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 삶과 노력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건네주었다. 민준이 휴대폰을 손에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물 한 잔을 따르고 냉장고에 기댔다. 엄마, 점심 거의 다 됐어요? 3시에 회의 있어서 빨리 먹어야 해요. 그가 요즘 쓰는 말투로 말했다. 질문이 아니라 명령조였다. 거의 다 됐다. 나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반죽을 계속하기 위해 일어서며 대답했다. 아, 엄마, 유진이 백화점 갔어요. 집에 필요한 물건 좀 사려고요. 그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인 것처럼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반죽을 주물렀다. 필요 이상으로 세게 반죽을 누르며 분노와 고통이 가슴속에서 뒤섞이는 것을 느꼈다. 제 말 들었어요? 민준이 이제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래, 들었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말이다. 나는 돌아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한때 사랑과 존경, 감탄으로 나를 바라보던 그 눈에서 이제는 조급함과 짜증만 보였다. 내가 문제가 있어야 하니? 나는 속에서 화산이 폭발할 것 같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그냥 집에 필요한 물건들이에요. 게다가 엄마도 이 집에 사시잖아요. 가끔씩 생활비 보태주시는 건 당연한 거죠. 그가 말하고는 대화가 끝난 것처럼 다시 휴대폰으로 돌아갔다. 생활비를 보태달라고 내가 매달 내 연금 전부를 주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다. 내가 돈 한 푼 받지 않고 온 가족을 위해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림질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다. 내가 지난 20년의 삶을 그들을 위해 봉사한 것처럼 말하지 않았다. 알겠다, 아들아. 내가 말한 전부였고 나는 다시 반죽으로 돌아갔다. 민주는 부엌을 나갔고 나는 창밖으로 내가 직접 가꾸는 작은 정원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내가 심은 장미, 매일 아침 물을 주는 잔디, 구석에서 자라는 토마토, 모든 것이 내 아들이 자기 혼자만의 집이라고 말하는 곳에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그들이 내게 남은 유일한 것을 훔쳐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유진이 40년 동안 모은 돈을 하루 만에 쓰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어머니가 아닌 하녀처럼 대하는 집에서 계속 살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점심 준비를 마치고 앞치마에 손을 닦고 곧장 내 방으로 갔다. 문을 잠그고 낡은 휴대폰을 꺼내 외우고 있던 은행 번호를 눌렀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신호음이 가기를 기다렸다. 국민은행입니다. 상담원 이수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절한 목소리가 답했다. 안녕하세요. 제 체크카드를 즉시 정지하고 싶습니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성함과 계좌번호를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상담원이 전문적으로 물었다. 나는 내 모든 정보를 알려주고 보안 질문에 답하고 생년월일과 주소를 확인했다. 몇 초가 지날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내 것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박순자님, 카드에 문제가 있었나요? 분실하셨거나 도난당하셨나요? 상담원이 물었다. 그냥 제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만 해두죠? 나는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카드를 정지 처리하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아무도 이 카드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새 카드를 자택 주소로 보내드릴까요? 은행 상담원이 설명했다. 네,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주소로 보내지 마세요. 다음 주에 제가 직접 지점에 가서 수령하겠습니다. 나는 민준이나 유진이 내 새 카드를 가로채지 못하도록 재빨리 생각하며 말했다. 문제 없습니다. 박순자님. 오전 11시 25분에 카드 정지가 완료되었습니다. 더 도와드릴 일이 있으신가요? 상담원이 물었다. 아니요. 그게 전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민준이 방이 작아서 더 큰 침대는 안 들어간다며 준 싱글 침대였다. 나는 내 방을 둘러보았. 3평 남짓한 공간.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협탁 하나. 이것이 침실 4개짜리 집에서 나의 모든 공간이었다. 유진은 내 방 전체보다 더 큰 드레스룸을 가지고 있었다. 민주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개인 서재가 있었다. 손님이 올 때만 사용하는 공식적인 식당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원래 식료품 저장고였던 가장 작은 방에서 살았다. 하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언젠가 그가 나를 짐이 아닌 어머니로 다시 봐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불평하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순진했던가. 거실에서 민준의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받는 목소리, 그리고 침묵. 그러다 그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더 흥분했다. 정지됐다니. 무슨 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정지 안 해. 그런 은행 업무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고. 민준이 말했고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좌절감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있었다. 유진아, 기다려봐.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민준이 말했다. 그리고 몇 초 후 그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안에 계세요? 급히 할 말이 있어요. 나간다. 나는 문을 열기 전에 몇 초를 기다리며 바쁜 척했다. 문을 열자 민준이 휴대폰을 손에 들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짓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엄마, 방금 유진이한테서 백화점에서 전화 왔어요. 엄마 카드가 안 된대요. 정지된 걸로 나온다고요. 엄마가 정지했어요?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 내가 정지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뭐라고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유진이는 지금 계산대에서 물건을 카트에 가득 담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망신당하고 있잖아요. 민준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나는 내 카드를 사용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 그 돈은 내 돈이다.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다. 엄마,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유진이는 그냥 집에 필요한 물건 좀 사려고 한 거예요. 별일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은행에 전화해서 카드 정지 풀어주세요. 민준이 수년간 발전시켜온 권위적인 말투로 명령했다. 싫다. 나는 간단히 말했다. 민주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아마 지난 20년 동안 내가 그에게 아니오라고 말한 것은 처음이었을 것이다. 싫다니 무슨 말이에요? 엄마, 이해를 못하시네. 유진이는 지금 백화점에서 9천만 원어치 물건을 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민준이 이제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다. 9천만 원. 나는 그 단어들이 목구멍을 태우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반복했다. 민준아, 걔는 내 돈 9천만 원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쓰려고 했어. 집을 위한 거예요, 엄마. 새 TV, 거실 세트, 교체해야 할 가전제품들. 유진이 혼자 쓰려는 게 아니라고요. 민준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는 듯 설명했다. 나는 그 지출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40년 동안 일해서 그 돈을 모았다. 이건 가족 돈이 아니라 내 돈이다. 나는 속으로는 떨고 있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 집에 살잖아요.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다 쓰시잖아요. 그거 다 돈이에요. 공짜인 줄 아세요? 엄마가 기여하는 게 당연하죠. 민준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나는 매달 내 연금 전부를 너에게 준다. 네가 한 번도 돌려주지 않는 50만 원을. 나는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림질한다. 그게 기여하는 게 아니니? 나는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을 느꼈지만 꿋꿋이 버텼다. 그 50만 원으로는 엄마 식비도 감당 안 돼요. 엄마, 너무 이기적이시네요. 쓰지도 않는 1억 5천만 원이나 모아두고 그 돈으로 뭘 하시게요? 그 나이에 그걸로 뭘 하실 건데요? 민준이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은 어떤 물리적인 타격보다 나를 더 아프게 했다. 그 나이에 마치 68세가 되면 더 이상 꿈도 계획도 존엄성도 가질 자격이 없는 것처럼 그 돈은 내 아파트를 사서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거야.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민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지는 것을 보았다. 무슨 소리예요? 아무도 엄마가 짐이라고 한 적 없어요. 민준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설득력이 없었다. 네가 방금 거실에서 5분 전에 말했잖아. 유진이한테 내가 여기서 공짜로 살고 자기 음식을 먹고 자기 공과금을 쓴다고 했잖아. 내가 늙어서 그 많은 돈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 내가 말하자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내가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길고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몇 번이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엄마,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지만 내 눈을 쳐다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넌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생각했지. 그리고 지금 넌 유진이가 내 허락 없이 내 돈 9천만 원을 쓰려 했다는 사실보다 백화점에서 창피를 당한 것에 대해 더 걱정하고 있구나. 나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애써 참으며 말했다. 유진이는 제 아내예요. 엄마, 제가 아내를 변호하는 건 당연하죠. 민준이 말했다. 그리고 나는 내 어머니다. 네가 나를 변호하는 건 당연하지 않니? 내가 물었고 그 질문은 우리 사이에 유령처럼 떠돌았. 민준은 다시 침묵했다. 그는 휴대폰을 보았다. 그리고 나를 보았다. 다시 휴대폰을 보았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갈등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양심과 유진에 대한 충성심 사이의 싸움. 엄마, 제발 오늘만 카드 정지 풀어주세요. 유진이가 이미 거기 있잖아요. 물건도 다 골랐고요. 바보처럼 보이게 둘 순 없잖아요. 이 얘기는 나중에 차분하게 해요. 민준이 부드러운 말투로 이제는 죄책감으로 나를 조종하려 하며 말했다. 아니다, 민준아. 유진이더러 집으로 오라고 해라. 우리 셋이 얘기 좀 해야겠다. 나는 내가 가진 줄도 몰랐던 단호함으로 말했다. 엄마,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제발요. 민준이 애원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너희가 허락 없이 내 카드를 가져갔다. 너희가 내 돈을 너희 것인 양 쓰려고 계획했다. 나는 단지 내 것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나는 말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내 침실 문을 닫았. 민주는 닫힌 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가 손마디로 부드럽게 노크하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제발요, 화내지 마세요. 그가 어렸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쓰던 그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는 내 마음을 녹이던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나를 화나게 할 뿐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대에 앉아 기다렸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유진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카드를 정지시켰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수화기를 뚫고 나올 정도로 큰 유진의 비명소리도 들렸다. 내 엄마 미쳤어. 내가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보처럼 서 있잖아. 계산원이 벌써 매니저를 불렀다고. 이건 굴욕이야. 유진이 소리쳤다. 그리고 나는 한치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창피를 당하게 둬라. 누군가 너를 나쁘게 보이게 만들 때 어떤 기분인지 느끼게 둬라. 나는 우리랑 같이 사는 엄마라고 가족 모임에서 소개될 때마다 20년 동안 창피함을 느꼈다. 유진이 친구들에게 내가 마치 하녀인 것처럼 집안일을 돕는다고 말할 때마다 창피했다. 30분이 지나서 유진의 차가 들어서는 소리를 들었다. 문이 벽을 흔들 정도로 세게 닫혔다. 나는 그녀의 하이힐이 나무 바닥을 또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언제나 폭풍을 예고하는 소리였다. 내 엄마 어디 있어? 유진이 도끼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아, 진정해. 우리 차분하게 얘기하자. 민준이 그녀를 달래려 했다. 차분하게? 차분하게라고? 내 엄마가 내 인생 최대의 굴욕을 안겨줬어. 계산원이 카드를 계속 긁는 동안 20명은 좋게 되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다고. 나는 모든 걸 거기에 두고 도망쳐 나와야 했어. 유진이 소리쳤다. 나는 얼굴이 빨개지고 손을 허공에 휘젓는 그녀의 모습을 완벽하게 그릴 수 있었다. 알아, 여보, 알아. 하지만 엄마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한 얘기 들었어. 화가 많이 나셨어. 민준이 설명했다. 들었으면 뭐 어때? 사실을 말했잖아. 그녀는 여기서 아무것도 내지 않고 살아.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최소한의 도리지. 우리가 이 집 대출금이랑 모든 청구서를 내느라 죽어라 일하는데 그녀가 1억 5천만 원이나 모아두고 있는 건 불공평해. 유진이 말했다. 그리고 모든 단어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돈의 원천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침실 문을 열었다. 그들 둘이 서 있는 거실로 걸어갔다. 유진은 여전히 빈 쇼핑백을 든 채 분노에 찬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어머님, 저희 심각하게 얘기 좀 해야겠어요. 유진이 인사도 없이 안녕하세요나 좋은 오후입니다. 라는 말도 없이 말했다. 그래, 얘기해야지. 나는 차분하게 대답하고 그들이 유일하게 앉도록 허락한 안락의자에 앉았다. 큰 소파는 유진의 전용 영역이었다. 왜 카드를 정지하셨어요? 왜 저를 그렇게 망신 주셨어요? 유진이 즉시 공격했다. 나는 너를 망신 주지 않았다. 네가 내 허락 없이 내 돈 9천만 원을 쓰려고 해서 자초한 일이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그건 어머님 돈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공유하는 거예요. 유진이 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소리쳤다. 나는 내 가족이 아니다. 유진아. 나는 민준이의 어머니다. 그리고 내 돈은 내 것이다. 내가 벌었고, 내가 모았고, 내가 어떻게 쓸지 결정한다. 나는 속으로는 1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소리치고 싶었지만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며 말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유진이는 그냥 집에 정말 필요한 물건들을 사려고 한 거예요. 거실 TV는 8년이나 됐고 소파는 다 낡았고 냉장고는 이상한 소리를 내요. 민준이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하려 애쓰며 끼어들었다. 그것들이 필요하면 너희 돈으로 사라. 너희 둘 다 일하잖아. 민준이는 엔지니어로 돈 잘 벌고 유진이는 그 옷가게에서 일하잖아. 둘이 합쳐 월급이 얼마인데 왜 내 돈이 필요하니? 내가 물었다. 저희는 지출이 많아요. 어머님. 이 집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아요.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에 150만 원, 공과금이 30만 원, 식비가 약 50만 원, 인터넷, 전화, 자동차 보험. 다 합치면 월말에는 남는 게 없어요. 유진이 아주 잘 사용하는 피해자 어조로 설명했다. 나는 매달 내 연금에서 50만 원을 너희에게 준다. 그게 도움이 되잖아? 내가 말했다. 5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그건 어머님 식비도 겨우 감당할 정도예요. 유진이 경멸적으로 말했, 그럼 나를 보내줘. 내 돈으로 내 아파트를 사서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줘.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유진과 민준이 재빨리 시선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다. 그 당시에는 해석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 시선이었다. 엄마, 그런 말 마세요. 아무도 엄마가 떠나길 원치 않아요.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하고 연습한 것처럼 들렸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다, 민준아. 네가 오늘 아침에 직접 말했잖아. 여기는 내 집이라고. 나는 그냥 여기서 살 뿐이라고. 나는 마침내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오, 제발, 드라마 좀 그만 찍어요, 어머님.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요. 민준이는 그냥 한 말이에요. 유진이 눈을 굴리며 끼어들었다. 그는 그렇게 말했고 그 말이 맞아. 그래서 내가 떠나고 싶은 거야. 내가 주인인 내 집을 원해. 내가 내 청구서를 내는 곳. 아무도 나를 짐처럼 느끼게 하지 않는 곳. 내가 말했고 마침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엄마, 혼자 살 수 없어요. 68세시잖아요. 아프면 어떡해요? 넘어지면요? 누가 돌봐드릴 건데요? 민준이 그의 모욕보다 나를 더 화나게 하는 가짜 걱정으로 말했다. 나는 68세지 108세가 아니다. 나는 완벽하게 건강하다.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다. 여기 와서 살기 전 40년 동안 그렇게 했다.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엄마, 이제 더 늙으셨잖아요.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해요. 민준이 주장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존중과 존엄성인데 여기에는 그게 없다. 나는 안락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보세요, 어머님, 솔직해지자고요. 유진이 팔짱을 끼며 시작했다. 갈 곳도 없으시잖아요. 다른 가족도 없고요. 친구분들도 어머님과 같은 처지거나 더 나쁘죠.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나가면 슬픈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죽게 될 거예요. 그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뺨을 때리는 것 같았고, 하나하나가 내게 남은 얼마 안 되는 자존감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리고 최악은 그녀가 어느 정도는 맞다는 것이었다. 나는 가족이 많지 않았다. 언니는 5년 전에 죽었고 부모님은 수십 년 전에 돌아가셨다. 몇 안 되는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삶, 각자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함께 있으면서 비참하는 이 차라리 혼자 평화롭게 있겠다.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용기에 놀랐다. 오, 정말 드라마틱하시네요. 아무도 어머님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지붕과 음식, 동반자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물론 어머님에게는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죠. 유진이 비꼬며 말했다. 너희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나는 내 연금으로, 이 집에서의 내 노동으로, 내 존엄성으로 값을 치르고 있다.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어머님 연금으로는 저희가 여기서 어머님께 쓰는 비용의 절반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설거지 몇 개 하고 청소 좀 하는 건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유진이 완전히 평정심을 잃고 소리쳤다. 그럼 누구나 하게 해. 사람을 고용해. 나는 떠난다. 나는 말하고 내 방으로 걸어갔다. 어디 가지 마세요, 엄마. 어리석은 짓 그만하세요. 민준이 내 뒤에서 소리쳤다. 나는 내 방에 틀어박혔고 밖에서 그들 둘이 계속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유진은 민준이 나에게 약하다고 비난했다. 민준은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둘 다 나를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말했고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했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침대에 앉아 집이 점차 평소의 침묵으로 돌아가는 것을 들었다. 유진은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에 틀어박혔다. 민주는 두 번 더 내 방문을 두드리려 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에게 더 할 말이 없었다. 밤이 깊어지고 집이 완전히 조용해졌을 때 나는 낡은 휴대폰을 꺼내 나를 위로해줄 유일한 번호를 눌렀다. 내 평생의 친구. 나를 진정으로 아는 유일한 사람인 정숙이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밤 10시가 다 됐어.
정수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무너졌다. 아침의 엿들은 대화부터 유진과의 싸움, 그들이 쓰려던 9천만 원, 내 나이와 외로움에 대한 상처 주는 말까지 모든 것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정수기는 끼어들지 않고 들어주었고 내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울고 토해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순자야, 내 말 잘 들어. 내가 마침내 말이 없어졌을 때 정수기가 말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집으로 와. 아파트 찾을 때까지 필요한 만큼 나랑 같이 있어도 돼.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돼. 그 집이 내 영혼을 죽이고 있어. 정수가 그렇게 신세질 수는 없어. 너는 작은 아파트에 살잖아. 공간도 없는데.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거실에 소파 베드가 있는데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편할 거야. 내일, 순자야. 내일 필요한 짐 싸서 여기로 와. 이건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야. 정수기가 내가 등을 떠밀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때 항상 그랬던 것처럼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작은 방 천장을 바라보며 20년 전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 회상했다. 민주는 막 유진과 결혼했고 더 큰 집을 사고 싶지만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나는 내 작은 아파트, 그토록 힘들게 산 방 2개짜리 아파트를 팔았다. 그리고 그 돈, 그때까지 내 평생의 노력을 대표하는 5천만 원을 민준에게 주었다. 빌리는 거예요, 엄마. 2년 후에 승진하면 갚을게요. 민주는 흥분으로 빛나는 눈으로 나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도 그 대출금은 다시 언급되지 않았다. 내가 그 얘기를 꺼내면 민주는 나에게 지분과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며 그게 5천만 원보다 더 가치 있다고 짜증을 냈다. 이제 나는 내가 바보였다는 것을 이해했다. 나는 내 아들을 맹목적으로 믿었고 그는 그 신뢰를 악용했다. 더 나쁜 것은 내가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민준이 나를 거부할까봐 두려워서 내게 남은 유일한 직계 가족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20년 동안 그것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내 존엄성보다 강할 수는 없었다. 나는 이렇게 계속 살 수 없었다. 금요일 아침이 되자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언제나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식탁 위에 모든 것을 차려놓았지만 이번에는 그들에게 서빙하기 위해 머물지 않았다. 나는 샤워를 하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옷장 뒤편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여행 가방 2개의 짐을 싸기 시작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다. 소박한 옷 몇 벌, 신발 몇 켤레, 사진들,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내가 가진 몇 관 되는 보석들을 보관하던 작은 나무 상자. 어머니의 결혼 반지, 언니가 주는 귀걸이 한 쌍, 첫 월급으로 산 얇은 목걸이, 모든 것이 2개의 여행 가방에 들어갔다. 민준과 유진이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고 내가 준비한 아침을 먹는 식당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둘 중 누구도 내 방문을 두드려 내가 어떤지 보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잘 잤는지 묻지 않았다. 마치 그들이 무언가 필요하지 않는 한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둘 다 출근하기를 기다렸다. 민주는 언제나처럼 8시 30분에 먼저 나갔다. 유진은 9시에 나갔다. 그녀의 차 엔진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듣고 나는 방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다. 나는 마지막으로 집을 한 바퀴 둘러보며 수천 번이나 청소했던 모든 구석을 바라보았다. 거의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던 가족을 위해 수없이 많은 시간을 요리했던 부엌. 유진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앉을 수 없었던 것일. 가장 불편한 의자에 항상 구석에 앉았던 식당. 나는 식탁 위에 집 열쇠를 남겨두었다. 그 옆에는 밤새 쓴 쪽지를 남겼다. 민준아, 나는 떠난다. 내 가치가 내 돈뿐인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지난 20년 동안 고마웠지만 나는 내 존엄성을 되찾아야겠다. 나를 찾지 마라. 새 아파트를 구하면 주소를 보내주마.
사랑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해야겠어. 엄마가 나는 택시를 불러 2개의 여행 가방과 함께 밖에서 기다렸다. 옆집 김씨 아저씨가 정원에 물을 주다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보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순자 씨. 여행 가시나 봐요? 그가 친절하게 물었다. 그런 셈이에요, 김 선생님. 그런 셈이죠. 나는 눈까지 웃지 않는 미소로 대답했다. 택시는 10분 만에 도착했다. 30대 젊은 기사가 내 여행 가방을 도와주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사모님? 그가 물었다. 나는 그에게 정수기의 주소를 알려주고 창밖으로 내가 평생 살아온 도시의 거리가 지나가는 것을 내내 바라보았다. 매 블록마다 민준과 유진에게서 멀어졌고 이상하게도 슬픔 대신 안도감 같은 것을 느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정수기는 건물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숨쉬기 힘들 정도로 나를 꽉 안아주었고 그 포옹은 나를 다시 울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여기 왔구나. 이제 안전해. 정수기가 어린아이처럼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녀의 아파트는 그녀가 말한 대로 작았다. 거실 겸 식당, 침실 하나, 부엌, 욕실. 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도 경멸의 시선도 공격을 기다리는 상처 주는 말도 없었다. 소파베드는 내 거야. 별거 아니지만 편안하고 이 집은 내가 머물러야 할 동안 내 집이야. 정수기가 내 물건을 놓을 곳을 보여주며 말했다. 정수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갚을 필요 없어. 친구란 그런 거잖아. 게다가 네가 나랑 같이 있어주면 좋지. 3년 전에 남편 사별하고 나서 이 집이 너무 조용했어. 정수기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우리는 남은 아침을 내 물건을 정리하며 보냈다. 정수기는 자기 옷장에 공간을 내주었고 부엌의 모든 것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었고 1000가지 작은 방식으로 내가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해주었. 오후 1시가 되자 내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민준이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다. 마침내 그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점심 먹으러 집에 왔는데 안 계시네요. 쪽지 봤어요. 제발 전화 좀 주세요. 걱정돼요. 걱정된다고? 지금 걱정하는 게 참 흥미롭네. 어제 나에게 소리 지를 때는 걱정하지 않았다. 그의 아내가 내 돈 9천만 원을 훔치려 했을 때도 걱정하지 않았다. 내가 그 집에서 시들어가는 20년 동안 걱정하지 않았다. 정수기는 의문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받을 거야? 그녀가 물었다. 아직은 먼저 생각을 명확히 해야 해. 그와 이야기하기 전에 내 인생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 나는 휴대폰을 끄며 대답했다. 그날 오후 정수기와 나는 그녀의 작은 발코니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셨다. 거기서는 도시가 보였고 아래 거리에서는 건물들의 삶이 움직이고 있었다. 가장 아픈 게 뭔지 아니, 정수가? 나는 긴 침묵 끝에 말했다. 그들이 쓰려고 했던 돈이 아니야. 심지어 나를 무시했다는 것도 아니야. 가장 아픈 것은 내 아들의 사랑을 얻으려고 20년의 삶을 잃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사랑이 항상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에 조건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정수기는 내 손을 잡았다. 세월에 주름졌지만 강하고 따뜻한 손이었다. 순자야, 들어봐. 너는 그의 사랑을 얻으려고 20년을 잃은 게 아니야. 너는 20년 동안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어. 그건 아주 다른 거야. 문제는 네가 아니야. 문제는 민준이와 그 여자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몰랐다는 거야. 정수기가 현명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어머니야.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하잖아. 나는 평생 주입받아온 죄책감을 느끼며 말했다.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해야 해, 그래. 하지만 자식도 어머니를 사랑해야 해.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야, 순자야. 그리고 희생에는 한계가 있어. 희생이 내 영혼을 죽이고 있을 때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야. 그건 자해지. 정수기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가 옳았다. 그녀는 항상 옳았다. 정수기는 40년 전 같은 방직 공장에서 일할 때부터 내 친구였다. 그녀는 누구보다 나를 잘 알았고, 내 결혼 생활이 실패하는 것을 보았고, 내가 민준을 혼자 키우는 것을 보았고, 내가 그 집에서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보았다. 이제 너 자신에 대해 생각해야 해. 네가 원하는 것, 순자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정수기가 계속했다. 나는 내 아파트를 원해. 아무도 나를 방해된다고 느끼게 할 수 없는 내 집을 원해. 다른 사람의 전기를 쓴다고 느끼지 않고 아침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 소파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 듣지 않고 TV를 볼 수 있는 곳, 내가 말했다. 그리고 말하면서 내 안에서 무언가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그게 우리가 얻을 거야. 내일 아침부터 아파트 찾아보기 시작하자. 정수기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정수기의 소파 베드에서 잤고 몇 년 만에 가장 편안한 밤잠을 잤다. 긴장감도, 문 밖의 발소리에 대한 두려움도, 다음날 어떤 새로운 형태의 굴욕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불안도 없었다. 토요일 아침 내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지만 부재중 전화가 몇 통이나 와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상관없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나의 최우선 순위였다. 정수기와 나는 조용한 아침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옛 추억에 대해 웃고 계획을 세웠다. 그 후 우리는 옷을 입고 나섰다. 그날 볼 아파트를 5군데 표시해 두었는데 모두 내 예산 안에 있었다. 첫 번째는 창문이 작아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너무 어두운 곳이었다. 두 번째는 축축한 냄새가 나는 낡은 건물에 있었다. 세 번째는 완벽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이었고 내 무릎은 예전 같지 않았다. 네 번째는 주인이 고치고 싶어 하지 않는 배관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다섯 번째는 들어서는 순간 내 마음을 훔쳤다. 6층짜리 건물에 잘 관리되고 안전한 2층 아파트였다. 작은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큰 창이 있는 거실, 완벽하게 갖춰진 오픈형 주방, 옷장이 있는 넓은 침실, 깨끗하고 기능적인 욕실이 있었다. 약 20평으로 크지는 않았지만 아늑하고 밝고 평화로운 에너지가 있었다. 얼마에 내놓으셨나요? 나는 우리에게 집을 보여주는 남자에게 물었다. 7천만 원입니다. 아래층 주차 공간과 지하에 작은 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는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주인인 이 선생이 설명했다. 7천만 원. 현금으로 지불하고도 8천만 원이 남아 편안하게 살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봐도 될까요? 내가 묻자 이 선생은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각 공간을 걸으며 그곳에서의 내 삶을 상상했다. 침실에 내 침대, 옷장에 내 옷, 벽에 걸린 내 몇 단되는 사진들. 그 부엌에서 커피를 만들고 그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놀라 깨지 않고 잠자는 것을 상상했다. 나는 그 빈 벽에서 내 미래를 보았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밝았다. 이걸로 할게요. 사고 싶습니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선생은 활짝 웃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사모님. 아주 기운이 좋은 아파트예요. 이전 주인은 여기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해외에 사는 딸과 살러 가서 이사했을 뿐이에요. 잘 관리되었고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가 서류 가방에서 몇 가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다. 법적 서류 작업을 해야 합니다. 믿을 만한 변호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추천해 드릴까요? 이 선생이 물었다. 좋은 분 알아요. 정수기가 끼어들었다.
제 사촌 아들이 변호사예요. 정직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받아요. 완벽하네요. 그럼 월요일에 만나서 서류 작업을 시작하죠. 보통 전체 법적 절차를 완료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이 선생이 말했다. 일주일. 일주일 후면 그 아파트는 내 것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이 등기부등본에 올라갈 것이다. 나는 집주인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집에 공짜로 사는 짐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서명된 계약서와 내가 수표로 지불한 계약금 500만 원을 들고 아파트를 나섰다. 정수기와 나는 길에서 흥분한 어린 소녀들처럼 껴안았다. 해냈어. 순자야. 내 집을 갖게 될 거야. 정수기가 누가 듣든 상관없이 소리쳤다. 내가 해냈어. 나는 거대한 미소가 얼굴에 퍼지는 것을 느끼며 반복했다. 정말 내가 해냈어. 우리는 행복감에 젖어 정수기의 아파트로 돌아와 장식 계획을 세우고 어떤 가구를 사야 할지, 돈을 아끼기 위해 어떤 중고품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행복감 속에서 나는 휴대폰을 켜기로 결정했다. 민준에게서 부재중 전화 32통, 유진에게서 17통, 그리고 40개가 넘는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 메시지는 처음에는 걱정하는 투였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제발 답장 좀 주세요. 미치겠어요. 하지만 그 후 톤이 바뀌었다. 엄마, 이건 말도 안 돼요. 드라마 그만 찍으세요. 중요한 얘기 좀 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것들은 노골적으로 위협적이었다. 답장 안 하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건 우리에 대한 학대예요. 돌아오셔야 할 거예요. 갈 곳도 없으시잖아요. 정수기는 내 어깨 너머로 메시지를 읽고 분개하여 코웃음을 쳤다. 저 녀석 제정신이 아니네. 그들에 대한 학대라고? 마치 자기들이 몇 년 동안 너를 학대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야. 정수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와 얘기해야 해. 하지만 문자로 아직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각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며 긴 메시지를 썼다. 민준아, 나는 괜찮다. 친구와 함께 안전한 곳에 있다.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그 집에서 나와야 했다. 20년 동안 나는 짐처럼 느끼며 살았고 어제의 사건이 마지막이었다. 내 아파트를 샀다. 일주일 후에 이사한다. 이것은 너에 대한 벌이 아니다. 나를 위한 자기 사랑의 결정이다. 정착하면 주소를 알려주고 차분하게 이야기하자. 사랑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해야겠다. 엄마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가 전달되었음을 나타내는 2개의 체크 표시를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읽었음을 나타내는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민준이 입력 중임을 나타내는 3개의 점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다. 다시 사라졌다. 마침내 그의 답장이 왔다. 엄마,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렇게 아파트를 살 수는 없어요. 누가 엄마를 돌봐드릴 건데요? 아프면 누가 도와드릴 거고요? 생각해 보셨어요? 게다가 유진이가 아주 화가 났어요. 백화점에서 망신당한 것에 대해 엄마가 사과해야 한다고 해요. 집에 와서 어른답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나는 메시지를 3번 읽었다. 그의 사과는 없었다. 그들이 한 일에 대한 인정도 없었다. 단지 더 많은 조종, 나를 죄책감 느끼게 하려는 더 많은 시도, 사랑으로 위장한 더 많은 가짜 걱정뿐이었다. 답장할 거야? 정수기가 물었다. 응. 나는 말하고 짧지만 명확한 답장을 썼다. 민준아, 나는 68세지 98세가 아니다. 나 자신을 완벽하게 잘 돌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유진에게 사과할 것이 없다. 그녀가 내 허락 없이 내 돈 9천만 원을 쓰려고 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너희 둘이다. 내가 준비되면 이야기하자. 엄마가 그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다시 휴대폰을 껐다. 그의 조종 시도를 계속 읽고 싶지 않았다.
정수기가 내가 명확하게 생각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그녀가 옳았다. 그리고 민준이 나를 죄책감 느끼게 하도록 설계된 메시지로 폭격하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했다. 일요일은 절대적인 평화의 날이었다. 정수기와 나는 아침에 교회에 갔는데 일요일은 유진이 대가족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날이라 내가 모두를 위해 요리해야 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 후 우리는 벼룩시장을 거닐며 중고 가구와 집안 물건들을 구경했다. 단돈 8만 원의 작지만 아름다운 원목 식탁을 발견했다. 판매자는 내가 그것을 택시에 싣는 것을 도와주었다. 또한 상태 좋은 냄비 세트를 3만 원에 몇 개의 접시와 유리잔, 욕실용 수건을 샀다. 정수기는 가게에서 본 새 시트 세트를 사주겠다고 고집했다. 새롭고 깨끗한 시트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수기가 계산하며 말했다. 그리고 나는 감동해서 다시 울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정수기 건물 창고에 모든 것을 보관하고 내가 새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는 날을 기다렸다. 내가 산 모든 것, 내 새 삶을 위해 따로 둔 모든 물건은 내 자유를 향한 또 다른 발걸음이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변호사, 정수기 사촌아들과 만났다. 그의 이름은 최 변호사였고 45세 정도의 진지하지만 친절한 남자였다. 그는 내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아파트의 법적 상태를 확인하고 과정의 각 단계를 설명했다. 박순자님,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아파트에는 빚이나 저당이 없습니다. 이 선생이 유일한 합법적 소유자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매매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하시겠습니까? 자본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설명했다. 아니요, 현금으로 지불하고 싶습니다. 완전히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빚도 없고 담보도 없이요.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나는 확신에 차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에서 만나서 등기 이전을 위한 서명을 하겠습니다. 잔금 6,500만 원과 등기 비용 및 세금 500만 원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미 지불하신 계약금 500만 원은 총액에서 공제됩니다. 최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총 7천만 원. 내 저축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나는 할 수 있었고 할 것이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기분으로 법률 사무소를 나섰다. 새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며 도시를 걸었다. 상점, 공원, 건물들,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서 살아남고 있을 때와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정수기의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휴대폰을 켰다. 민주는 단 한 통의 메시지만 더 보냈고 어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엄마, 유진이랑 얘기했어요. 엄마도 사과하시면 유진이도 사과할 용의가 있대요. 오늘 집에 오시면 이 모든 오해를 잊을 수 있어요. 보고 싶어요. 엄마 없으니까 집이 예전 같지 않아요.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되돌릴 수 없는 실수라고. 마치 내 집을 사는 것이 실수인 것처럼. 내 존엄성을 되찾는 것이 후회할 일인 것처럼. 20년 동안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꼈던 것이 진짜 실수가 아니었던 것처럼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당분간 그에게 더 할 말이 없었다. 다음 며칠은 긴장과 흥분의 연속이었다. 정수기와 나는 내 아파트를 위한 물건을 계속 샀다. 중고 장터에서 12만 원에 찾은 작지만 편안한 소파, 20만 원의 중고지만 상태가 아주 좋은 퀸 사이즈 침대, 얇은 책장, 몇 개의 램프, 단순한 커튼. 나는 또한 지불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 은행에 갔다. 창고 직원인 젊은 여성 지연 씨는 내가 6,500만 원짜리 자기압수표를 끊을 때 매우 참을성 있게 대해주었다. 사모님, 이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게 합법적인 거래인지 확실하신가요?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씨가 진심 어린 걱정으로 말했다. 사기 아니에요, 아가씨. 68세에 첫 집을 사는 거예요.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지연 씨는 활짝 웃었다. 정말 아름답네요, 사모님. 축하드려요. 저희 할머니도 할아버지와 이혼하신 후 70세에 집을 사셨어요. 그 시절이 인생 최고의 해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연 씨가 수표를 처리하며 공유했다. 그녀의 말은 내게 희망을 주었다. 너무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어. 등기 이전을 하루 앞둔 목요일 밤, 민준이 정수기의 건물에 나타났다.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지인을 통해 알아냈거나 어떤 단서를 따라왔을 것이다. 그는 정수기가 받을 때까지 집요하게 인터폰을 눌렀다. 누구세요? 정수기가 무뚝뚝한 어조로 물었다. 저, 민준이에요. 박순자 아들이요. 엄마랑 얘기 좀 해야겠어요. 작은 스피커를 통해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수기는 나를 보며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눈으로 물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올라오게 해. 하지만 너는 여기 같이 있어줘. 정수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분 후 민준이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내가 문을 열었을 때 그가 너무 지쳐 보이는 모습에 놀랐다.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가 행세하던 성공한 엔지니어처럼 보이지 않았다. 엄마,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민준아, 나는 문간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를 안으로 초대하지 않고 대답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가 팔짱을 끼고 수호신처럼 서 있는 정수기가 있는 아파트 안을 보며 물었다. 여기가 좋겠다. 내가 말했다. 민주는 한숨을 쉬고 머리를 쓸어 넘겼다. 엄마, 일이 너무 커졌어요. 저랑 유진이가 잘못한 거 알아요. 허락 없이 엄마 카드를 가져가면 안 됐어요. 하지만 그렇게 예고도 없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면서 떠나시면 안 됐죠. 민준이 합리적으로 보이려 하지만 실제로는 조종하려 할 때 쓰는 그 어조로 시작했다. 민준아, 나는 내가 왜 떠나는지 정확히 설명하는 쪽지를 남겼다. 충동적인 게 아니었어. 필요했던 거야.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엄마,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용서해요. 가족은 함께 문제를 해결해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요. 민준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다. 가족은 또한 서로 존중해야 한다. 민준아. 그리고 너는 몇 년 동안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단지 내가 그 학대에 너무 익숙해져서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야. 나는 예상보다 더 강한 힘으로 말이 나오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학대요, 엄마. 저희는 엄마를 학대한 적 없어요. 집, 음식, 필요한 모든 걸 드렸잖아요. 민준이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했다. 너는 나에게 식료품 저장고 크기의 방을 줬다. 내가 먹는 모든 음식이 은혜인 것처럼 느끼게 했다. 나를 어머니가 아닌 하녀처럼 대했다. 그리고 내가 40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을 훔치려 했다. 나는 말했고 각 단어는 너무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풀어주는 것 같았다. 아무것도 훔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도 사시는 집을 위한 물건들이었을 뿐이에요. 그건 훔치는 게 아니에요, 엄마. 가족으로서 나누는 거죠. 민준이 평정심을 잃고 소리쳤다. 9천만 원은 나누는 게 아니다, 민준아. 그건 훔치는 거고 나는 그 지출을 허락한 적이 없다.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대답했고 그게 그를 더 좌절시키는 것 같았다. 좋아요. 알았어요. 인정할게요. 그건 너무 많았어요. 유진이가 세일하는 물건들을 보고 흥분했나 봐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집에 오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할게요. 민준이 이제 애원하는 어조로 전술을 바꾸며 말했다.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민준아. 내일 내 새 아파트 등기 이전을 한다.
이번 주말에 이사할 거야. 이미 결심했다. 나는 말했고 그의 얼굴이 애원해서 충격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저랑 상의도 없이 아파트를 사셨다고요? 엄마, 그건 미친 짓이에요. 사기당했으면 어떡해요? 나쁜 거라면 어떡해요? 그런 건 저랑 확인했어야죠. 민준이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지며 말했다. 법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확인되었다. 나는 내 허락이 필요 없었다. 민준아. 나는 완전한 정신 능력을 가진 68세의 성인이다. 내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나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민주는 내가 방금 말한 것을 처리하며 잠시 침묵했다. 나는 그의 눈이 재빨리 움직이며 계산하고 다음 수를 생각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돈은요? 그 아파트 사고 나서 얼마 남으셨어요? 그가 물었다. 그리고 거기 있었다. 그의 방문의 진짜 이유. 그는 나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 돈 때문에 온 것이었다.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민준아.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물론 제 상관할 바죠. 저는 엄마 아들이고 유일한 가족이에요. 엄마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알 권리가 있어요. 그 연세에는 판단착오를 하실 수 있어요. 민준이 나를 너무나 귀찮게 하는 그 후견인 같은 어조로 말했다. 내 나이에는 너보다 더 많은 경험과 지혜가 있다. 나는 40년 동안 실수 없이 내 돈을 관리해왔다. 이제 와서 시작할 생각은 없다. 나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엄마, 솔직해지자고요. 그 돈은 제 몫도 조금은 있는 거잖아요. 제가 20년 동안 엄마를 부양했어요. 집, 음식, 공과금을 드렸잖아요. 그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아마 저는 엄마한테 빚진 게 거의 없을걸요. 민준이 말했고 그의 말은 찬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쓴 것처럼 나를 때렸다. 아파트 안에서 정수기가 앞으로 나섰다. 젊은이, 이제 그만 가야 할 시간인 것 같네. 어머니 말 들었지? 결심하셨고 자네는 그분 돈에 대한 권리가 없어. 정수기가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아주머니는 빠지세요. 이건 저랑 엄마 사이의 일이에요. 민준이 무례하게 대답했다. 여기는 내 집이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끼어들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당장 나가주지 않으면 경비실에 전화할 거야. 정수기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 민주는 분노와 절망이 섞인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이게 엄마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깨뜨리는 거? 낯선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게 하는 거? 그가 정수기를 가리키며 물었다. 정수기는 낯선 사람이 아니다. 40년 동안 내 친구였다. 네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절에 내 곁에 있어줬다. 그리고 아니, 민준아, 내가 가족을 깨뜨리는 게 아니다. 가족은 네가 나를 네 어머니로 보지 않고 네 ATM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 깨졌다. 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꼭 참으며 말했다. 이러시는 걸 믿을 수가 없네요. 유진이가 엄마에 대해 옳았어요. 엄마가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고 했는데 제가 엄마를 변호했죠. 정말 바보였네요. 민준이 모든 단어에 독을 담아 말했다. 그 말은 내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아팠지만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다. 유진은 수년 동안 내 아들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독을 풀었고 그는 그녀를 이끌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내 인생에서 나가는 게 낫겠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요. 완벽해요. 아파트로 가세요. 혼자 사세요. 하지만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달려오지 마세요.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돌아오지 마세요. 민준이 돌아서서 떠나며 말했다. 민준아, 내가 불렀고 그는 돌아보지 않고 멈췄다. 사랑한다. 언제나 사랑할 거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더 이상 너의 편안함을 위해 내 존엄성을 희생하며 살 수는 없다. 언젠가 네가 그걸 이해하길 바란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엘리베이터를 향해 계속 걸어갔다. 나는 그가 버튼을 누르고 닫히는 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문과 함께 내 인생의 한 장도 닫혔다. 정수기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린 나를 안아주었다. 나는 잃어버린 20년, 아들과의 깨진 관계, 될 수 있었지만 결코 되지 못했던 가족을 위해 울었다. 하지만 아프더라도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도감으로 울기도 했다.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파 베드에서 뒤척이며 민준과의 대화를 되풀이하고 내가 너무 가혹했는지 자문하고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었어야 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돌아갈 생각을 할 때마다 20년간의 크고 작은 굴욕을 기억했다. 도둑질 시도를 기억했다. 그들이 나를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끼게 했던 모든 순간을 기억했다. 아니, 돌아갈 수 없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해야 했다. 금요일은 마치 우주가 나와 함께 축하하는 것처럼 맑고 아름답게 밝았다. 정수기와 나는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하겠다고 고집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야, 순자야. 혼자 겪게 두지 않을 거야. 정수기가 특별한 나를 위해 아껴두었던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으며 말했다. 우리는 사무실에 15분 일찍 도착했다. 이 선생은 이미 변호사 최 변호사와 함께 와 있었다. 둘 다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순자님. 집주인이 될 준비되셨나요? 최 변호사가 따뜻하게 물었다. 준비 이상으로 됐습니다. 나는 거대한 미소로 대답했다. 과정은 거의 이 시간이 걸렸다. 너무 많은 서류에 서명해야 해서 수를 잃었다. 등기부 등본, 증명서, 진술서, 영수증. 최 변호사는 각 서류를 참을성 있게 설명하며 내가 서명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했다. 잔금 6,500만 원 수표를 건넬 때 내 손이 약간 떨렸다. 거의 내가 가진 전부였다. 하지만 자부심으로 나를 미소 짓고 있는 정수기를 보았고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기억했다. 나는 수표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선생이 그것을 검토하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최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처리했다. 아주 좋습니다. 박순자님. 이것으로 거래를 완료합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법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여기 당신의 이름이 적힌 등기부 등본, 열쇠, 건물 서류가 있습니다. 새 집을 축하합니다. 최 변호사가 모든 서류와 열쇠 3개가 달린 열쇠고리가 든 두꺼운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나는 열쇠를 손에 들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것처럼 쥐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것들이 그랬다. 그 열쇠들은 자유, 존엄성, 독립을 상징했다. 그것들은 어두운 장의 끝과 새로운 것의 시작을 상징했다. 감사합니다, 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이게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실 거예요. 나는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다. 믿으세요, 압니다, 박순자님. 제 인생에서 많은 거래를 보았지만 이것만큼 감정적인 무게가 실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새 집에서 아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최 변호사가 진심으로 말했다.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고 정수기는 길에서 거의 흥분해서 소리쳤다. 해냈어. 너는 내 집을 소유했어. 68세의 내 인생을 되찾았어. 그녀가 나를 껴안으며 소리쳤고 우리는 미친 어린 소녀들처럼 보도에서 빙빙 돌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보았다. 몇몇은 우리의 기쁨에 미소 지었다. 한 노부인이 멈춰서서 우리가 무엇을 축하하는지 물었다. 방금 제 첫 아파트를 샀어요. 나는 자랑스럽게 그녀에게 말했다. 오, 정말 멋지네요. 축하해요, 아가씨. 꿈을 이루기에 결코 늦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따뜻한 미소로 말하고는 길을 계속 갔다. 정수기와 나는 곧장 아파트로 갔다. 이제 공식적으로
내 것이 된 것을 다시 보고 싶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돌리고 밀었다. 아파트는 내가 기억하던 그대로였다. 비어있고 깨끗한 냄새가 나고 큰 창으로 쏟아지는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이제는 그냥 좋은 공간이 아니었, 내 공간, 내 집이었다. 나는 천천히 모든 구석을 걸으며 벽을 만지고 각 가구를 어디에 놓을지 상상하고 그곳에서의 내 삶을 시각화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실 창가 테이블, 방해받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쉴 TV 앞 소파, 평화롭게 잠들 내 방 침대. 완벽해, 순자야. 정말 완벽해. 정수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래, 맞아. 나도 울면서 대답했지만 이번에는 순수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우리는 남은 하루를 아파트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보냈다. 이미 꽤 깨끗했지만 내 물건을 들여놓기 전에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기를 원했다. 정수기는 청소용품, 걸레, 빗자루를 가져왔고 우리는 젊었을 때 다른 사람의 집을 청소하던 옛날처럼 함께 일했다. 토요일 아침 정수기는 작은 도움의 군대를 조직했다. 그녀는 이사회사에서 일하는 30세의 튼튼한 조카 민지를 불렀다. 민지는 트럭과 두 친구와 함께 도착했고 우리가 주중에 산 모든 가구를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다. 내 빈 아파트가 삶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는 것은 아름다웠다. 식탁은 창가에 완벽하게 어울렸다. 소파는 거실에 정확히 맞았다. 침대는 정수기가 준 새 시트와 함께 내 방에서 위엄있게 보였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모든 공간이 내 편안함을 위해 설계되었다. 민지와 그녀의 친구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했다. 그들은 전체 이사 비용을 청구하기를 거부했다. 박순자님, 저희 이모 정수기의 친구는 저희 친구입니다. 그냥 기름값만 주시면 됩니다. 민지가 진심 어린 미소로 말했다. 나는 그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을 주었다. 그들의 도움과 친절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었다. 정오까지 아파트는 완전히 꾸며졌다. 호화롭거나 현대적이지는 않았지만 아늑하고 기능적이었다. 우리가 산 커튼은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이제 액자에 넣어 벽에 걸린 몇 안 되는 사진들은 개성을 주었다. 작은 발코니에 내 식물들은 생기를 불어넣었다. 정수기는 부엌 정리를 돕기 위해 머물겠다고 고집했다. 우리는 냄비, 접시, 유리잔, 식기를 정리했다. 모든 찬장에는 용도가 있었고 모든 공간은 최적화되었다. 내일은 시장에 가서 냉장고를 채울 음식을 사자. 정수기가 접시를 놓기 전에 선반을 닦으며 말했다. 정수가, 너는 이미 나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해주었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그녀의 관대함에 압도되어 말했다. 아무것도 갚지 않을 거야. 친구는 돈을 받지 않아. 서로를 지지할 뿐이지. 게다가 너도 나를 위해 똑같이 할 거잖아. 정수기가 나를 껴안으며 대답했다. 그녀가 옳았다. 나는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덜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그날 밤, 내 아파트에서의 첫날 밤, 정수기는 내가 혼자서도 괜찮을지 1000번이나 확인한 후에 집으로 갔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며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내 부엌에서 내 주전자, 내 컵, 내 물을 사용하여 차 한 잔을 만들었다. 내 창가 안락의자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다. 공원은 희미한 가로등으로 밝혀져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시원한 밤을 즐기고 있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없었다. 불평이나 요구를 가지고 다가오는 발소리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평화, 침묵, 자유만이 있었다. 나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 눈물은 달랐다. 고통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감, 감사, 희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빠져나왔다. 나는 나 자신을 구했다. 일요일은 몇 년 만에 가장 평화로운 날이었다. 나는 알람 없이 일어나 몸이 필요한 만큼 쉬게 했다. 마침내 눈을 떴을 때는 오전 9시였고 가장 먼저 본 것은 내 집, 내 방의 천장이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일어났다. 중고 장터에서 찾은 커피 메이커를 사용하여 내 부엌에서 커피를 만들었다. 그 향기가 아파트 전체에 퍼져 나를 미소 짓게 했다. 나는 컵을 창가로 가져가 1시간 동안 그냥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며 앉아 있었다. 정수기는 약속대로 정오에 도착했고 아침에 만든 커다란 닭죽 냄비를 가져왔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먹을 음식이 있을 거야. 그리고 빵집에서 각 구운 빵도 가져왔어. 정수기가 가득 찬 가방을 들고 들어오며 말했다. 우리는 새 식탁에서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가족에 대해, 다음 달에 딸을 방문할 계획에 대해, TV에서 보고 있는 새로운 시리즈에 대해 이야기했다. 평범함 속에서 아름다운 단순한 일상 대화였다. 민준이한테서 소식 있었어? 정수기가 설거지를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그리고 기대하지도 않아. 그는 내가 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 아마 그걸 처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아니면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지. 어느 쪽이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접시를 닦으며 대답했다. 마음 아파? 정수기가 나를 똑바로 보며 물었다. 많이, 내 아들이잖아. 항상 아플 거야. 하지만 그를 잃는 고통은 나 자신을 잃는 고통보다 덜해.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정수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 주제에 대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할 말이 없었다. 다음 며칠은 적응의 시간이었다. 나는 건물 규칙을 배우고 몇몇 이웃을 만나고 근처 가게들을 발견했다. 2블록 떨어진 곳에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파는 시장이 있었다. 3블록 떨어진 곳에는 내가 맛본 것 중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드는 빵집이 있었다. 모퉁이에는 유진이라는 친절한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약국이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알던 유진과는 완전히 다른 유진이었다. 나는 단순하지만 만족스러운 일과를 만들었다. 일찍 일어나서 커피를 만들고 공원을 바라보며 아침을 먹었다. 그리고 압박감 없이 내 속도에 맞춰 집안일을 했다. 오후에는 누구와도 협상할 필요 없이 내가 선택한 TV 프로그램을 읽거나 보았다. 밤에는 내가 즐기는 식사의 작은 부분을 요리했다. 이사한 지 일주일 후 민준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정수기는 차단하라고 제안했지만 나는 그를 차단하지 않았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이 정신을 차리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메시지는 이랬다. 엄마, 유진이랑 엄마가 떠난 집에 가봤어요. 남겨진 물건들 가지러 오실 건지 아니면 우리가 처분해도 되는지 알아야겠어요. 처분? 얼마나 차가운 단어인가. 마치 그 집에서의 내 20년 인생이 그냥 처분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답장했다. 민준아, 남은 것은 기부하거나 버려도 된다. 중요한 것은 이미 다 가져왔다. 남은 낡은 옷과 잡동사니는 필요 없다. 그 후에는 답장이 없었다. 2주 후 시장에서 채소를 사고 있을 때 유진을 보았다. 그녀도 나를 보았다. 잠시 동안 우리는 멀리서 서로를 쳐다보며 각자 상대를 가늠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다가와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고통 대신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 이상했다. 그것은 내가 정말로 그 장을 닫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사한 지 한 달 후 정수기는 내 아파트에서 작은 저녁 파티를 열었다. 그녀는 조카 민지, 사촌 영미, 그리고 그녀의 건물 친구 2명을 초대했다. 우리 6명의 다른 연령대의 여성들은 음식, 웃음,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지는 이사회사에서의 일,
그녀가 본 모든 이상한 것들, 그녀가 도왔던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영미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요리 레시피를 공유했다. 정수기의 친구들은 꿈의 여행, 너무 늙기 전에 보고 싶은 장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순자 씨는 이제 자기 집이 생겼으니 어떤 꿈이 있으세요? 민지가 진심 어린 호기심으로 물었다. 그 질문은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살아남고 탈출하고 정착하는데 너무 집중해서 내 공간을 갖는 건 이상의 꿈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 모르겠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내 꿈은 이거였던 것 같아. 내 집을 갖는 것. 하지만 이제 가졌으니 다른 것들을 꿈꿀 수 있을 것 같아. 꿈을 크게 가져야 해요. 순자 씨. 아직 젊으세요. 68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82세인데 방금 수영을 배우셨어요. 영미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나는 그 질문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내 남은 인생으로 무엇을 하고 싶을까? 나는 아파트가 있었고, 은행에 8천만 원이 있었고, 건강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다. 그 모든 것으로 무엇을 할까? 답은 일주일 후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나는 건물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오후의 햇살을 즐기고 있을 때 한 노부인이 내 옆에 앉았다. 그녀는 적어도 80세는 되어 보였지만 활기와 기쁨으로 움직였다. 아름다운 날이죠. 그렇죠? 그 여인이 미소로 말했다. 아름답네요. 내가 대답했다. 이 근처에 사세요? 그녀가 건물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네, 한 달 전에 저 건물 2층으로 이사 왔어요. 나는 내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 좋네요. 저는 공원 반대편에 살아요. 매일 걸으러 여기 와요. 의사들은 심장에 좋다고 하지만 저는 사람들을 보고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고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해서 와요. 그 여인이 철학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그녀는 이름이 미숙이라고 했고 10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고 5명의 자녀가 모두 다른 도시에 산다고 했다. 그녀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웠고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했다. 결혼했을 때는 항상 그를 먼저 생각해야 했어요. 그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기분이 어떤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나를 위한 시간은 결코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해방적이에요. 미숙 씨가 눈을 빛내며 설명했다. 그녀의 말은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것은 내가 막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다음 몇 달은 순수한 재발견의 시간이었다. 나는 주민센터의 뜨개질 수업에 등록했는데 항상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던 일이었다. 나는 멋진 여성 그룹을 만났는데 모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모두 어머니, 아내 또는 돌봄 제공자로서의 자신을 넘어선 자신을 재발견하고 있었다. 나는 또한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기 시작했다. 매일 30분이 내 신성한 시간이 되었다. 새소리를 듣고 신선한 공기를 느끼고 도시가 깨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명상적이고 치유적이었다. 정수기와 나는 매주 수요일마다 그녀의 아파트와 내 아파트를 번갈아 가며 함께 점심을 먹는 일과를 만들었다. 그 점심은 내 주의 하이라이트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요리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실험하고 이런저런 것에 대해 웃었다. 이사한 지 3개월 후 민준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다. 이번에는 달랐다. 엄마, 몇 달 동안 얘기 못한 거 알아요? 안 좋게 끝난 것도 알고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유진이랑 저랑 문제가 있어요. 그녀는 제가 줄 수 없는 것들을 원해요. 항상 불만족스러워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해요. 그리고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그녀는 엄마에게도 그렇게 대했어요. 엄마가 준 것이 결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요.
이제 엄마가 왜 떠났는지 이해가 돼요.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해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나는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즉시 답장하고 싶었고,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싶었고, 모든 것을 다시 세우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 나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운 부부는 신중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나는 수요일 점심때 정수기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어떻게 할 거야? 그녀가 물었다. 답장할 거야. 하지만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그는 내 아들이고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더 이상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어머니가 될 수는 없어. 그가 나와 관계를 원한다면 그건 내 조건에 맞춰야 해. 나는 나 자신을 놀라게 한 단호함으로 말했다. 나는 신중한 답장을 썼다. 민준아, 내 메시지와 솔직함에 감사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우리 관계를 다시 세우고 싶다면 환영하지만 달라져야 한다. 나는 더 이상 조종당하거나 학대당하는 엄마가 아니다. 나는 이제 내 자신의 삶, 내 자신의 공간, 내 자신의 경계가 있다. 네가 그것을 존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사랑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한다. 엄마가. 그의 답장은 다음 날 왔다. 이해해요, 엄마. 언젠가 엄마를 찾아뵈어도 될까요? 그냥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려고요. 유진이 없이요. 저 혼자요. 우리는 다음 주 일요일에 그가 오기로 합의했다. 나는 일주일 내내 긴장하며 이미 깨끗했지만 강박적으로 아파트를 청소하고 그에게 할 말을 머릿속으로 요리하고 다시 요리했다. 일요일에 그는 오후 3시에 정확히 도착했다. 내가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다른 민준을 보았다. 더 야위고 흰머리가 더 많아지고 피곤하지만 또한 더 부드러운 눈을 가진. 안녕하세요, 엄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 아들. 나는 대답했고 우리는 문간에서 껴안았다. 그것은 말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찬 길고 치유적인 포옹이었다. 나는 그에게 아파트를 보여주었다. 그는 각 공간을 걸으며 가구를 주의 깊게 만지고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고 모든 것을 관찰했다. 아름다워요, 엄마. 작지만 아늑해요. 엄마 같아요.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다. 우리는 창가 테이블에 앉았다. 나는 그에게 그날 아침에 산 커피와 쿠키를 대접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민준은 유진과의 문제, 그녀가 어떻게 끊임없이 더 많은 돈, 더 많은 것, 더 많은 지위를 위해 그를 압박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상담사 선생님이 제가 유진이에게 아버지가 엄마에게 했던 것과 같은 것을 반복했다고 보게 해주셨어요. 저는 제 결혼 생활의 평화를 지키고 싶어서 그녀가 엄마를 나쁘게 대하는 것을 허용했어요. 제가 엄마와의 관계를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요. 민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인정했다. 민준아, 내 아버지와 너는 다른 사람이다. 내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다. 너는 왜곡된 방식이긴 했지만 남았다. 네가 지금 그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네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테이블 너머로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언젠가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준이 나를 똑바로 보며 물었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아들아. 용서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용서는 있거나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 건강한 경계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민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이는 네가 여기 온 거 아니? 내가 물었다. 네,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제 관계에 대해 그녀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아요. 그게 제가 만들고 있는 또 다른 변화예요. 민준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느리지만 진정한 재건이었다. 민주는 2주에 한 번씩, 항상 혼자, 항상 내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며 나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 삶, 내 활동, 내 친구들에 대해 물었다. 그는 정말로 내 말을 들어주었고, 단지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 6개월 후 민준과 유진은 이혼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어떤 관계는 결국 무너지는 독성 기반 위에 세워진다. 민주는 내 것과 비슷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오늘 내 아파트로 이사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창가 안락의자에 앉아 공원 위로 지는 해를 보고 있다. 나는 은행에 8천만 원을 건드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 내 아파트는 완전히 지불되었다. 내 월 50만 원 연금은 기본 생활비를 충당한다. 나는 소박하지만 존엄하게 산다. 민주는 2주에 한 번씩 나를 방문하러 온다. 우리의 관계는 완벽하지 않다. 아마 결코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직하다. 그는 더 나은 아들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고 나는 건강한 경계를 가진 어머니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정수기는 여전히 나의 반석,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내가 선택한 가족이다. 뜨개질 수업의 여성들은 나의 사회적 서클이 되었. 내년에는 작은 여행을 갈 계획이 있는데 결코 나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일이다. 내 인생은 비범하지 않다. 사치나 화려한 모험은 없지만 20년 동안 갖지 못했던 것이 있다. 평화. 아무도 나를 방해된다고 느끼게 하지 않는 내 공간이 있다. 아무도 훔치려 하지 않는 내 돈이 있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내 인생이 있다. 때때로 나는 뒤를 돌아보며 더 일찍 떠날 용기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한다. 하지만 그러면 모든 경험,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나를 여기, 이 순간, 이 평화로 이끌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나는 이제 69세다. 몇 년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내 자신의 공간에서 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이 아파트에서 사는 매일이 이긴 날이라는 것을 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산 날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산 후에 그것은 은행에 있는 어떤 금액의 돈보다 더 가치 있다.